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지금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와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대통령이나 의회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바로 몇몇 가문들이었습니다. 석유, 철강, 철도, 그리고 금융을 손에 쥔 이 거대한 왕조들은 정치인을 돈으로 사고 언론을 통제하며 나라 전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편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이 시기는 눈부신 진보의 황금시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막후에서는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대한 금권 제국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화려한 의상에 불과했고 진짜 권력은 바로 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도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1870년대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만들어낸 용어로 겉은 번쩍이는 금으로 덮여 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대를 비꼬는 표현이었죠. 남북전쟁이 끝나고 철도가 대륙을 잇고 도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부가 증식되던 시절, 미국은 신생공화국에서 세계적인 산업거인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도금 아래에는 깊은 균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평등은 극에 달했고 부패는 공공연했으며 극소수가 다수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과도 정치의 얼굴들은 곧 미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록펠러, 카네기, 벤더빌트, 모건, 그리고 에스터. 이 5 가문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나라의 지형을 바꾼 제국의 건설자들이었습니다. 존 D.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통해 미국 석유의 90%를 장악하는 독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을 산업의 척추로 만들었지만 노동자들이 저항할 때마다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했습니다. 코닐리어스 벤더빌트와 그의 후계자들은 철도와 해운을 장악하며 대중 따위는 상관없다고 오만하게 선언했습니다. G. P. 모건은 단순히 산업에 자금을 대는 것을 넘어 미국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구제 금융을 제공하며 마치 황제처럼 조건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주라 불렸던 에스터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막강한 구시대적 부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불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국을 지배했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은 존 D. 록펠러일 것입니다. 남북전쟁 직후 클리블랜드의 작은 정유소에서 시작한 그는 체계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철도 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어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한 운송비를 확보했고 경쟁사가 파산할 때까지 가격을 후려치는 약탈적 가격 정책을 사용한 뒤 헐갑에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1880년경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석유를 통제하게 됩니다. 석유는 돈을 낳았고 돈은 권력을 낳았습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천억 달러, 한화로 500조 원이 훌쩍 넘는 현대사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기록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보호하기 위해 트러스트, 즉 기업연합과 유령회사, 그리고 교묘한 자선활동이라는 갑옷을 둘렀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훗날 수많은 대학과 의학연구, 국제보건 캠페인의 자금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그 자비로운 얼굴 뒤에는 석유를 독점으로, 그리고 독점을 정치적 통제력으로 바꾼 냉혹한 사업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철의 황제 앤드루 카네기 역시 무자비한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공장 소년으로 시작한 스코틀랜드 이민자였던 그는 효율성과 규모에 집착했습니다. 그의 제철소는 기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원가를 절감했고 마침내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부의 대가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892년 그의 홈스테드 제철소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코틀랜드에 머물고 있던 카네기는 더러운 일을 동업자 헨리 클레이 프릭에게 맡겼습니다. 프릭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300명의 무장한 핑커톤 경비대를 투입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주 방위군까지 동원되어 노동자들은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철강 노동자의 목숨보다 회사의 이윤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훗날 카네기는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여 수많은 도서관, 대학, 문화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는 위대한 자선가로 기억되지만 그가 내놓은 막대한 재산은 결국 그가 임금을 삭감하고 폭력으로 파업을 짓밟았던 노동자들의 등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왕가 벤더빌트 가문이 있었습니다. 연락선 사업자로 시작한 코닐리어스 벤더빌트는 해운과 철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877년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2천억 달러, 한화 270조 원에 달했습니다. 벤더빌트 가문은 과시적 소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뉴욕과 뉴포트에 지은 그들의 저택은 집이 아니라 궁전이었습니다. 황금으로 도금된 벽, 집채만 한 상들리에 유럽 왕족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지어진 무도회장까지 공공의 이익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코닐리어스 벤더빌트는 대중 따위는 상관없다고 경멸적으로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위에 군림하며 전 국민적인 분노를 유발할 만큼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부를 과시했습니다. 록펠러가 석유를, 카네기가 철강을, 벤더빌트가 철도를 지배했다면 J.P. 모건은 돈 그 자체를 통제했습니다. 모건은 은행가들의 은행가였으며 그의 존재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895년 미국 재무부의 금 보유고가 바닥나자 모건은 개인적으로 정부에 6,500만 달러의 금을 대출해주며 마치 자신의 고객을 다루듯 국가를 구제했습니다. 1907년 금융공황 당시에는 뉴욕에 있는 자신의 서재로 미국 최고의 은행가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모두가 구제 계획에 동의할 때까지 아무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민간 금융이 공공 시스템을 구한 것이지만 모든 것은 그의 조건에 따라서였습니다. 모건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통령을 능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통치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의 지주 에스터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의 시조인 존 제이콥 에스터는 모피 무역과 부동산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맨해튼이 아직 농지였을 때부터 땅을 사들였죠. 19세기 후반 에스터 가문은 대대로 물려받은 안정적이고 귀족적인 구시대의 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교계를 주름잡고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으며 부동산을 왕조의 부로 변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도금 시대 권력의 취약성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역사와 충돌하게 됩니다.
1912년 당시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존 제이콥 에스터 4세가 타이타닉호에 탑승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는 대리석 계단, 황금비 식당, 왕을 위한 스위트룸 등 도금 시대 사치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마치 당시 미국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부를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처럼 타이타닉호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광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을 때 에스터 역시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20살 임신한 아내는 살아남아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침몰하지 않는 배와 함께 수장되는 모습은 한 시대의 오만함에 대한 강력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도금된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표면은 호화롭지만 그 속은 연약했고 차가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처럼 도금시대는 누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홈스테드 파업은 이윤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J.P. 모건이 금대출은 민간은행가가 국가를 통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벤더빌트의 궁전은 오만함이 보석처럼 치장될 수 있음을, 그리고 타이타닉의 침몰은 부가 사치를 살 수는 있어도 영생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문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정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금 시대를 지배했던 이 가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권력은 영원했을까요? 진실은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탕진되었고 어떤 분은 제도화되었으며 또 어떤 분은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으로 변모했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살아남았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대법원에 의해 해체되었지만 그 파편들은 오늘날 세계 에너지를 지배하는 엑손, 세브론과 같은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록펠러라는 이름은 독점의 상징에서 자선 사업의 대명사로 이미지를 바꿨지만 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록펠러 재단, 록펠러 대학, 그리고 수많은 신탁 기금들은 부를 소프트 파워로 전환시켜 오늘날까지도 공공정책과 세계 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문 자체는 여러 세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재산이 분산되면서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졌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카네기의 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1901년 자신의 철강 제국을 J.P. 모건에게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150억 달러, 하나로 2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어권 전역에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을 짓고 대학에 기부했으며 문화기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카네기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록펠러 가문처럼 왕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는 대물림되지 않고 사회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유산은 가문이 아니라 자선 그 자체입니다. 벤더빌트 가문은 경고성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코닐리어스 벤더빌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 중 하나를 축적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무모할 정도로 사치스럽게 그 돈을 썼습니다. 그들은 뉴욕과 뉴포트에 궁전을 짓고 수백만 달러짜리 파티를 열며 사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자 그 막대했던 재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벤더빌트 가문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산이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벤더빌트 가문의 이야기는 부는 3대를 넘기기 어렵다는 오랜 격언을 증명합니다. 모건 가문은 개인적인 왕조는 잃었지만 훨씬 더 거대한 것을 남겼습니다. G.P.
모건이 개인적인 권력은 1913년 그의 사후 약화되었지만 그의 은행인 J.P. 모건앤컴퍼니는 오늘날 세계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JP모건 체이스로 발전했습니다. 가문으로서의 모건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졌지만 그가 만든 기관은 그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모건은 혈통의 권력을 기관의 권력으로 바꾼 셈이며 기관은 죽지 않습니다. 에스터 가문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후손들에게 재산이 분산되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으로 건너간 가문의 일부는 귀족과 결혼하여 그곳의 지배 엘리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 참사에서 존 제이콥 에스터 4세가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으로 사망한 사건은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허약했던 도금 시대의 상징으로서의 가문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에스터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게감을 지니지만 한때 권력의 엔진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구시대 부의 유물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가문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산은 무너졌고 어떤 것은 자선으로 흩어졌으며 다른 것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은행과 기업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특정 가문의 부가 살아남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이 정도 규모의 돈이 미국을 재편했으며 도금 시대 왕조들이 사용했던 그 전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록펠러의 독점 전략. 오늘날 우리는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사를 인수하며 법을 바꾸고 규칙을 다시 쓰는 거대 기술 기업들 속에서 그 그림자를 봅니다. 카네기의 철강 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빅테크나 거대 제약회사들이 그와 같습니다. 사회의 너무나 중심적인 산업이기에 파업이나 대중의 반발은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가차없이 억압됩니다. 벤더빌트의 오만함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집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억만장자들이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우주선을 만드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오만함을 봅니다. 모건이 재무부를 좌지우지했던 권력은요? 오늘날 자본의 흐름만으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헤지펀드와 중앙은행, 거대 금융기관들을 보십시오. 에스터 가문이 타이타닉호에서 보여준 오만함은 엘리트들이 시스템이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다가 위기 앞에서 균열이 생길 때마다 반복됩니다. 도금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화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도 지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록펠러와 벤더빌트 대신 우리는 베이조스, 머스크, 게이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건이 은행가들을 서재에 가두는 대신 중앙은행 총재와 헤지펀드 CEO들이 시장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에스터 가문이 타이타닉에 오르는 대신 억만장자들은 자신들이 초래할 붕괴에 대비해 벙커를 짓고 개인 섬을 사들입니다. 도구는 달라졌지만 각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민주주의만으로는 과도 정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금 시대에는 돈이 지배했고 정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돈은 여전히 지배합니다. 단지 다른 가면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돈과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쓰인 규칙 속에서 개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금 시대의 교훈은 단지 부가 정치를 부패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된 부가 곧 정치라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대통령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독점 기업이 그를 어떤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모건은 공직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금고를 쥐고 있었습니다. 벤더빌트는 유권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철도를 소유했습니다. 에스터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그런 종류의 권력을 줄 때 민주주의는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축적됩니다. 어제의 돈과 권력이 오늘날의 돈과 권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부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지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과도 정치를 자유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가 품고 있는 해답을 찾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